남편이 아내를 모자란 엄마, 모자란 아내라고 비난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든 재산과 아이의 양육권까지 모두 아내에게서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내가 모든 것을 남편에게 뺏기려는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8살짜리 아들이 판사님께 판사님, 엄마가 모르는 걸 보여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은 앞으로 걸어나가 금이 간 태블릿을 들어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정희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던 정인의 손이 문득 멈춥니다. 그녀의 시선이 냉장고 옆 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서준은 정인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청혼하던 날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의 순수함이 좋아요. 나한테 없는 따뜻함이 당신한테는 있어. 그때 서준은 정인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바라봐 주었습니다. 대학 강단에 서는 똑똑한 남자가 평범한 자신을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죠. 정희는 그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서준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인이 정성껏 차린 식탁 앞에 그가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갓 구운 계란말이, 깔끔하게 담아낸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준은 반찬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한 번 떠서 입에 넣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것 짜네. 정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서준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간 맞추는 것도 못해? 매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이야? 정희는 순간 아까 소금을 넣을 때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다가 2번 넣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요즘 부쩍 이런 사소한 실수가 잦아진 터였습니다. 분명히 한 번 넣은 것 같은데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다시 끓일게요. 됐어. 입맛 떨어졌어. 서준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희는 찬바람 같은 그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2층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살 아들 도연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식탁으로 다가오다가 엄마 정인을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정인은 아들의 따스한 체온에 잠시나마 위로를 받으며 도연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잤어? 응. 그런데 도연이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 서준을 바라보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밝던 눈빛이 조심스럽게 가라앉았고 몸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는 엄마 품에서 살짝 빠져나와 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서준은 그제야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인에게 보이던 차가운 얼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 도연아.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아빠 서재로 와. 논리적 사고력 훈련 좀 하자. 네, 아빠.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얼굴에는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준은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나간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아직 식지 않은 국그릇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난 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요즘 서준은 집에서 그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꼬투리를 잡았고 살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은커녕 비난만 돌아왔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가 두꺼운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정희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가 발신인 란에 적힌 글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대형 법률 사무소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맨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소송. 정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읽어 내려가는데 글자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 정희는 경미한 인지적 결함과 감정적 기복으로 인해 아동에게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능력이 부족하며 원고 서준은 명문대 교수로서 아동의 학문적 미래를 위해 양육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희는 서류를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실수들이 가끔 멍해지는 순간들이 이렇게 문서로 적혀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이 예정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소송장이 도착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희는 거실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서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읽은 그대로야. 난 더 이상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정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넌 너무 격떨어져. 간단한 살림도 제대로 못하잖아. 도연이는 안 돼요. 도연이만은 절대로. 정인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러자 서준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도연이? 그 애가 법정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엄마였는지 직접 증언하게 될 거야. 그 말은 정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더 할 말 없어. 나는 이제부터 손님방 쓸 테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 끝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저녁을 차릴 기력도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학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도연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엄마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랑 왜 말 안 해? 응? 아냐, 아빠 오늘 피곤하신 거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동자에는 불안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실로 가지 않고 도연이 방의 작은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환하게 웃던 남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인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정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관리하던 비상금 계좌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돈이 들어있는 계좌였죠.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0원. 정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0이었습니다.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계좌에는 정인이 결혼 후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모아 외동딸에게 남겨주신 전 재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준의 월급과 저축까지 더해져 꽤 큰 금액이 쌓여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역을 보니 6개월 전부터 서준 명의로 큰 금액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소송장이 발송되기 바로 전날 마지막 남은 5억 원이 한꺼번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서준은 이혼을 준비하면서 정인이 쌓을 여력조차 갖지 못하도록 미리 모든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정인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문득 거실 한쪽 장식장 위에 놓인 부모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아버지의 듬직한 눈빛. 두 분은 딸이 고생하지 말라고 평생 모은 돈을 남겨주셨는데 그 돈이 이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희는 부모남 사진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희는 안방 옷장 깊숙이 넣어둔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예물 보석함이 들어있는 금고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수 골라주신 금목걸이와 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 있었죠. 금고 문을 열고 보석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함 안에 놓인 것들은 정인이 알던 그 보석들이 아니었습니다. 광택도 없고 가벼운, 한눈에 봐도 싸구려 모조품들이 예물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준은 정말 빈틈없이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달 도연이 피아노 학원비조차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정희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창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률 구조기관에서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연락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 친구는 정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인아,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이 있어. 국선 변호사 출신인데 돈 없는 사람들 사건 많이 맡으셨던 분이야. 공태수 변호사님이라고. 연락해봐. 정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정인은 공태수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번화가에서 한참 벗어난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앉으세요. 공태수 변호사는 정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장을 받은 일, 부모님, 유산이 포함된 계좌가 텅 비어 있던 일, 예물마저 모조품으로 바뀌어 있던 일. 말을 하다가 몇 번이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 변호사는 끝까지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준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를 꺼내 정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상대 측 증거 자료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인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고 거실 바닥에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고열로 알아누워 있을 때예요. 3일 동안 몸을 못 가눠서 집안일을 못했는데 그때 남편이 일부러 치우지 않고 찍어둔 것 같아요. 공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청구서였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쇼핑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 카드 내역은요? 정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쓴 거예요. 자기 카드는 사업상 한도 초과가 잦다면서 제 명의로 추가 카드를 만들어서 본인이 주로 썼어요. 저는 남편을 믿었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러라고 했죠. 공 변호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장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대 측 전문가 증인의 보고서입니다. 김은정이라는 아동심리학과 교수가 작성한 건데요. 정인은 그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정인이 경미한 인지적 결함으로 인해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며 이러한 특성이 아동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인의 사소한 실수들이 마치 심각한 정신적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냥 가끔 깜빡하는 게 있을 뿐이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보고서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겁니다. 문제는 김은정 교수가 학계에서 상당한 명망이 있는 인물이라 쉽게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인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서준의 셔츠에서 맡았던 낯선 향수 냄새. 자신이 쓰지 않는 여자 향수 냄새가 분명히 났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정이라는 이름. 서준과 같은 대학 출신의 여자 교수. 정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정은 단순한 전문가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의 불륜 상대이자 이 모든 일의 공모자였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저 재산은 포기해도 돼요. 부모님 유산도 예물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도연이만은, 제 아들만은 제가 지켜야 해요. 도와주세요. 정인은 두 손을 모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공태수 변호사는 잠시 정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돈 때문에 정의가 무너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무료로 맡겠습니다. 수임료는 생각하지 마세요.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공태수 변호사는 정인이 건넨 서류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소송장, 김은정 교수의 보고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공 변호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인이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부인 명의 카드로 사치성 지출 내역을 만들어두고 전문가 증인까지 미리 확보해 놓았어요. 이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된 경제 범죄입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부인이 싸울 수 없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이혼 소송을 건 겁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하게 살림하고 아이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뒤에서 이토록 정교한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 변호사가 김은정 교수의 프로필을 검색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단아한 얼굴에 30대 후반 여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서준과 같은 명문대 출신의 아동 심리학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교수였습니다. 학회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했고 각종 매체에 전문가로 출연한 이력도 화려했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을 공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학계에서 명망이 너무 높아요. 공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화면 속 김은정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의 셔츠에서 났던 낯선 향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과 함께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 변호사가 어질러진 집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날짜를 기억하세요? 정희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고 거실에 빨래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 전쯤이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고열로 3일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남편한테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논문 마감이라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때 몸이 너무 아파서 실수도 많이 하고 깜빡하는 것도 많았는데 남편이 그걸 다 찍어뒀던 거예요. 공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집안을 방치해두고 증거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계획적이에요. 정희는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돌보기는커녕 그 모습을 증거로 남겨둔 남편이라니 함께 산 1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공 변호사가 신용카드 청구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카드 내역이 결정적입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 쇼핑 내역까지. 겉으로 보면 부인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해놨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남편이 쓴 거예요. 저는 평상시내 백화점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정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인 씨, 저도 예전에 이런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재산 다 빼돌리고 아이 양육권까지 가져가려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때 제가 졌습니다. 정인이 놀란 눈으로 공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워낙 유능하고 증거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어서 뒤집지 못했어요. 그 의뢰인은 아이도 잃고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일이 저한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공 변호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희는 공 변호사의 결연한 모습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상대가 강하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편에서 싸워줄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인이 집에 돌아오니 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의 손에는 커다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신형 태블릿이었습니다. 값비싼 전자제품 특유의 깔끔한 포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아빠 고마워요.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너한테 항상 최고만 줄 수 있어. 너의 지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다. 정인이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본 서준이 힐끗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나는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준은 도연이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서재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연아,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해. 감정적인 건 약한 거야. 울거나 화내는 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네, 아빠. 엄마처럼 되면 안 돼. 엄마는 감정적이고 논리가 부족해서 자주 실수하잖아. 정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도연이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새 태블릿을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정인이 도연이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이는 새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대신 예전에 쓰던 낡고 금이 간 구형 태블릿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그건 왜 안 버려? 정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버리기 싫어요. 이거 엄마가 처음 사준 거잖아요. 도연이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부모 사이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정희는 도연이 곁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거 알지? 도연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준은 손님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정인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정인이 말을 걸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인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나날이었습니다. 정인은 자신의 집인데도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발소리도 조심하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적과 한 지붕 아래 사는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연필을 굴리는 아이 옆에 정인이 앉았습니다. 도연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먼저 덧셈을 하고 나서 뺄셈을 하면 돼. 정인이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손님방에서 나와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숙제 좀 봐주고 있었어요. 당신 방식은 비효율적이야. 아이한테 혼란만 줘. 서준은 정인을 밀어내듯 옆으로 비키게 하고 도연이 앞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공식을 먼저 외우고 대입하면 돼.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도연이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한테 배우면 안 돼. 엄마는 논리가 부족하니까.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도연이 소풍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을 예쁘게 말아 도시락통에 담고
과일도 깎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가 학교에 간 뒤 식탁을 치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락 가방에 넣었어야 할 젓가락이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또 실수였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사소한 실수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분명히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빠뜨리고 넣었다고 생각한 것이 안 들어가 있고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저녁에 서준이 식탁에 앉아 정인이 차린 음식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국 다 식었잖아. 다시 데워와. 방금 불 끄고 바로 담았는데요. 내가 식었다면 식은 거야. 주부의 기본도 안 돼 있어. 서준은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일은 그냥 아빠랑 밖에서 먹자. 맛있는 거 사줄게. 도연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자꾸 엄마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가 정인의 방으로 왔습니다. 새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정인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계란말이 먹고 싶어. 지금 밤인데? 응. 엄마가 해주는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 돌돌 말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 도연이 앞에 놓았습니다. 도연이는 한 입 베어 물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엄마 계란말이가 최고야. 그 웃음이 정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준이 학교로 도연이를 픽업해서 놀이공원에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인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죠. 저녁에 돌아온 도연이는 신이 나서 놀이공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의 시선은 서준의 셔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자신이 쓰지 않는 달콤하고 진한 향기였습니다. 정인은 확신했습니다. 김은정이었습니다. 서준이 그 여자와 함께 도연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온 것입니다. 정인은 너무 화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아들 도연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냐고요. 그렇지만 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남긴 채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작은 눈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복도에서 아빠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정아, 다 끝나면 우리 같이 살자. 걱정 마, 양육권은 내가 확실히 가져올 테니까. 도연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얼마 후 도연이가 정인의 방으로 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정인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가 아파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거래요. 아빠랑 같이 가면 엄마가 나을 수 있대요. 그 말에 정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준이 어린 아들에게까지 그런 거짓말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아, 엄마는 아프지 않아. 엄마는 괜찮아. 정인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도연이의 작은 몸이 엄마 품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인이 잠든 도연이 이불을 덮어주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이가 새 태블릿이 아닌 낡고 금이 간 구형 태블릿을 꼭 껴안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인은 아들의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릴 뿐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인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았고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도연이를 깨워 아침을 차려주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도연이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손 왜 떨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긴장됐나 봐. 무슨 일인데요? 어른들 일이야. 금방 끝날 거야. 도연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정인의 마음이 더 아려왔습니다. 엄마 힘내요. 엄마는 잘할 수 있어요. 도연이의 작은 응원에 정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정인은 공태수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원피스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반면 서준은 고가의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은정 교수가 단아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서준 측 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정인에게 쏟아졌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없는 깔보는 듯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정인은 고립무원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 측 변호사인 강 변호사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정인은 명예 도용을 통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으며 이 카드 내역이 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정인 명의의 신용카드 청구서가 떴습니다. 명품, 고급 레스토랑, 해외 결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공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카드는 원고 서준이 실제로 사용한 것입니다. 피고는 카드 사용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생활한 것이니 누가 썼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피고 명의라는 사실입니다. 공 변호사의 반박이 무력하게 묻혔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정 교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정인은 경미한 인지적 결함으로 인해 비논리적인 사고 패턴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아동의 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아동의 양육권은 원고 서준 교수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정인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은정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아동에게 불안정한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증언이 끝나고 김은정이 자리로 돌아가면서 정인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그녀가 정인에게만 들리도록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정인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침실에서 울부짖고 있는 정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준이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는 심각한 감정적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 부모님, 유산까지 전부 훔쳐갔어요. 그 사람이 악마예요.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피고 측, 진정하세요. 하지만 정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남편의 불륜 상대예요. 둘이 짜고 저를 몰아내려는 거예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공 변호사가 황급히 정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인 씨, 진정하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판사는 냉담한 눈으로 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인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악당들의 함정에 정확히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불안정하고 감정적인 어머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버린 꼴이었습니다. 서준과 김은정이 눈을 마주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정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공 변호사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망했죠? 도연이 뺏기는 거죠? 공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은정과 서준이 지나가며 승리의 미소를 나누는 것을 보았을 때 공 변호사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공 변호사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일이면 도연이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공태수 변호사가 부축하듯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저쪽에서 서준과 김은정이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공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인 씨,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정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도연이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엄마 곁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녁을 대충 차려놓고 도연이가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질 하나, 반찬 집어먹는 모습 하나가 눈에 새겨졌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도연이 방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도연이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침대에 웅크리고 자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내가 엄마한테는 가장 확실한 보물이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은 자신을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비웃었지만 도연이를 낳고 키운 것은 정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정인은 도연이가 무언가를 꼭 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금이 간 구형 태블릿이었습니다. 새 태블릿이 아닌 오래된 것을 아이는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집착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무엇인가를 꼭 붙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렸습니다. 정희는 밤새 도연이 곁을 지켰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도연이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빠가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아, 다 끝나면 같이 살자. 엄마가 아프다고 했던 거짓말, 엄마를 무시하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엄마가 밤마다 몰래 우는 소리. 도연이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늘 말해주던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거짓말은 나쁜 거야. 진실을 말하는 게 옳은 거야. 아빠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의자에서 잠깐 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끌어안고 있던 낡은 태블릿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엄마가 처음 사준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고 반응이 느렸지만 카메라는 아직 작동했습니다. 아이는 이 태블릿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아빠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해서 안을 살폈습니다. 아빠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서재 안으로 들어가 책장 옆 화분 뒤에 태블릿을 숨겼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방 전체를 향하도록 각도를 맞추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늦게 서준이 서재로 김은정을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선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블릿의 카메라는 그 모든 대화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이는 서재에 몰래 들어가 태블릿을 회수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아빠와 김은정 교수가 나누는 대화가 또렷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태블릿을 베개 밑에 꽁꽁 숨겼습니다. 아침에 서준이 도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새 태블릿 어디 있어? 학교에 두고 왔어요. 도연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8살 아이의 첫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마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고 전날 밤 정인이 도연이 방에서 잠시 졸았을 때 도연이는 베개 밑에 손을 넣어 태블릿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판사님한테 보여줘야 해. 아빠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선고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원에 향했습니다. 패배를 예감하면서도 가야만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서준과 김은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김은정은 방청석에서 정인을 향해 조롱하는 듯한 희미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정인은 뻣뻣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공 변호사가 옆에 앉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정했습니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인은 두 손을 꽉 쥐고 떨리는 몸을 억눌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고 이정인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재정적 무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공 변호사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승리를 확신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경비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꼬마야. 도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판사님한테 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정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너 여기 어떻게? 서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당장 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잠깐 아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들어봅시다. 이리 오너라. 도연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손에는 낡고 금이 간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공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정인 씨. 들어보세요.
도연이가 판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엄마가 모르는 아빠의 비밀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주렴. 도연이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법원 직원이 태블릿을 받아 법정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의 서재였습니다. 화분 뒤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서준과 김은정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서준이 말했습니다. 유산 5억 원 포함해서 전 재산은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겼어. 걱정 마. 김은정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인지적 결함 부분을 좀 더 부풀려야겠어. 판사가 확실히 믿도록. 그래, 그렇게 해. 내가 그때 정인이 아플 때 일부러 집 더 어지르고 사진 찍었잖아. 이렇게 잘 쓰일 줄이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김은정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이는 내가 데려올 거야. 저 여자한테는 한 푼도 안 줘도 돼. 법정에서 울고 불고 하면 감정 불안정하다고 몰아붙이면 되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 안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도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찍은 거니? 도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서재 화분 뒤에 태블릿 숨겨놓고 녹화했어요. 왜 이런 걸 찍었니?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고 엄마를 거짓말로 공격한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엄마는 아프지 않아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걸 왜 엄마한테 미리 안 줬니? 아빠가 없앨까 봐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판사님이 제일 공정하다고. 그래서 판사님한테 직접 드리려고 했어요.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8살 아이의 순수한 정의감 앞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애가 조작한 거라고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자리에 앉으세요. 김은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속은 거예요. 서준 씨가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영상에는 김은정이 적극적으로 증거 조작을 논의하는 장면이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원고 서준과 증인 김은정은 사기 공모, 위증, 횡령 혐의로 현장에서 구속 조치합니다. 법정 경위. 경찰들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준과 김은정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준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나는 명문대 교수라고. 김은정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동안 정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공 변호사가 정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인 씨, 이겼습니다. 이긴 겁니다. 정인은 도연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우리 도연이. 도연이도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 최고야. 최고야. 정인은 아들을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슴 뭉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박서준의 이혼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피고 정인의 반소 이혼을 인용합니다. 미성년자 박도연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부 모 이정인에게 부여하며
원고가 횡령한 재산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정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서준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 정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오만하던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은정 역시 창백한 얼굴로 끌려나갔습니다. 명성과 경력 그리고 자유까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공태수 변호사가 정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정인 씨, 제가 3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건 처음입니다. 도연이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정인은 아들을 끌어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용감한 아이인 줄. 공 변호사가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중에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도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정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겁고 절망적이던 발걸음이 이제는 가볍고 희망차게 변해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며칠 후 공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준이 빼돌린 재산이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 5억 원도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다시 찾았어요. 정희는 서준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를 계약하고 도연이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도연이가 새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햇빛이 많이 들어와. 그렇지? 엄마도 마음에 들어.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희는 작은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준에게 늘 혹평받던 요리 솜씨였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정인이 만든 음식은 따뜻하고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정인 씨 반찬 진짜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단골 손님의 칭찬에 정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요리가 형편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인은 도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그런데 왜 새 태블릿 안 쓰고 낡은 태블릿으로 찍었어? 도연이가 씩 웃었습니다. 새 태블릿은 아빠가 엄마 몰래 쓰라고 했잖아요. 그건 왠지 쓰기 싫었어요. 그리고 낡은 태블릿이 카메라 각도가 더 좋았어요. 화분 뒤에 숨기기 딱 좋은 크기였거든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근데 도연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녹화해서 판사님한테 보여줄 생각을. 도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말했잖아요. 거짓말은 나쁜 거고 진실을 말하는 게 옳은 거라고.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보여주면 판사님이 알아줄 것 같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논리나 지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함과 정의에 대한 순수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지식과 논리를 가르치려 했지만 정의는 마음과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긴 것은 정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서준이 도연이 면회를 신청해 왔습니다. 정인은 도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면회 오래. 갈래?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갈래요.
아빠는 거짓말쟁이니까. 엄마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이니까. 정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았습니다. 몇 달 후 도연이의 학교에서 피아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도연이는 무대 위에서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객석에서 정인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도연이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정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정인은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응, 우리 아들 최고였어. 그날 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 달리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서준에게 주입당한 열등감과 자기 비하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야. 나는 잘하고 있어.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드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정인과 도연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함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도 사랑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햇살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픔과 상처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